2022년 5월 4일 평양인민문화궁전의 대극장 무대 뒤 분장실에서 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3개월 전 이 자리에 있던 선배 한지영 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새벽 4시 보이부 차량에 실려 사라진 그날 이후 언니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반당반혁명 행위였지만 우리 모두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칭찬을 받은 다음 날 리설주 동지가 연습실을 방문했고 언니를 차갑게 쳐다보던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무대에 제가 서게 되었고 이것이 영광인지 죽음의 시작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무대에 오릅니다.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마지막으로 발레 슈즈끈을 단단히 묶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대 뒤 커튼 사이로 객석이 보였고 일열 정중앙에는 김정은 원수님과 리설주 동지가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에는 당 간부들과 군 고위층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으며 3,000명이 넘는 관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선율이 극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으며 조명이 제 몸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첫 동작부터 몸이 음악과 하나가 되었고 발끝에서 손끝까지 완벽한 라인이 그려졌습니다. 회전할 때마다 치마가 꽃처럼 피어났고 점프할 때마다 마치 날아오르는 백조처럼 가볍고 우아했습니다. 15분간의 공연이 끝났을 때 극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를 올리며 무대를 내려오려 했지만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극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앵콜.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김정은 원수님이었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지영 언니도 앵콜을 받았고 그 후 일주일 만에 개인 연습실과 전용 차량을 받았으며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무대 옆에서 단장님이 손짓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신호를 보냈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공연도 완벽하게 마쳤고 이번에도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대를 내려오려는 순간 또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더. 원수님께서 직접 앵콜을 2번이나 요청하신 것이고 이는 평양 발레단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객석을 훑어보니 리설주 동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고 그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연을 마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단장님이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우며 축하한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미선아 정말 대단했어. 원수님께서 3번이나 앵콜을 하시다니. 단장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 기쁨 뒤에 숨겨진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장실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열어보니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미선 동무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으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이부 리철수 동무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제 신상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고 가족관계와 학력 그리고 교우관계까지 캐물었습니다. 한지영 동무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언니 이름에 저는 숨이 막혔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리철수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지영 동무가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언니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조사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앞으로 며칠간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지영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언니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철수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박민준이 극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은 평양과학기술대학 물리학 교수였고 우리는 5년 전에 결혼해 7살 된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위험한 거 맞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민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백미러로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까지 모두 내린 후에야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오후에 대학에 보이부 사람들이 왔어요. 무슨 일로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민준은 침을 삼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신원 조사를 한다면서 우리 결혼 과정부터 일상생활까지 전부 물어봤어요. 민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한지영 선생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15호 관리소로 갔대요. 가족들도 모두 연좌제로 함께 끌려갔고요. 15호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이었고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제 어깨를 붙잡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 받은 앵콜 3번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한지영 선생도 앵콜 2번 받고 한 달 만에 사라졌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민준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탈북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요. 탈북이요? 어떻게요? 우리한테는 수아가 있잖아요. 저는 딸 이야기를 꺼냈고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야 해요. 당신이 끌려가면. 우리도 연좌제로 모두 수용소로 가요. 수아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7살 딸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고 안에는 중국 돈과 브로커 연락처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3개월 전부터요. 한지영 선생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민준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수석 무용수가 된 그날부터 알았어요.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걸요. 탈북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했으며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민준은 3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중국 브로커와 접촉해왔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루트를 미리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고,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보위부의 24시간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m 떨어진 곳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차 안에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발레단 연습실로 가는 내내 그 차는 저를 따라왔고,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백미러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습실에 도착하자 단장님이 저를 급히 부르셨고, 사무실 문을 닫은 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좋은 소식이 있어. 단장님의 표정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중앙에서 너한테 개인 연습실을 배정했어. 3층 제일 큰 방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지영 언니가 받았던 개인 연습실이 떠올랐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단장님은 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발레 의상을 꺼내 보여주셨고, 다이아몬드 장식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특별 의상이야. 다음 주 공연 때 이거 입고 춰야 해. 저는 의상을 만지며 손이 떨렸고, 이것이 선물이 아니라 사형 선고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겉으로는 최대한 기쁜 척했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습실 문이 열렸고, 리설주 동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보위부 요원 서너 명을 대동하고 계셨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미선 동무 공연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리설주 동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네, 동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고, 리설주 동지는 천천히 제 주위를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님께서 당신 공연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다음 주 공연도 기대가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이면에 담긴 위협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제 앞에 멈춰 서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한지영 동무와 친했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숨이 막혔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다음 말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한지영 동무는 교만했어요. 원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퇴폐적인 생활을 했죠. 당신은 그러지 않겠죠? 저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리설주 동지가 나간 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옆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당중앙 명의로 작성된 공문이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미선 동무는 5월 20일 원수님 특별 만찬에 초대되었으며 오후 7시까지 만수대의 사당으로 출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20일은 딱 일주일 후였고, 특별 만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 안에 떠나야 해요. 5월 20일 전에요. 하지만 수아는 어떻게 해요? 학교도 있고 갑자기 안 가면 의심받아요. 저는 딸 걱정부터 앞섰고, 민준은 이미 계획을 세워둔 듯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아는 내일부터 감기 걸린 걸로 하고 학교 안 보낼 거예요. 그리고 5월 18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이틀 후인 5월 15일 저는 평소처럼 연습실로 향했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연습실 앞에 내리면서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7시에 당신 친구 최은혜 집으로 가세요.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은혜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였고 그녀의 남편은 당 간부였기에 보이부도 함부로 의심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오후 7시에 은혜네 집으로 갔고 문을 열어준 은혜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미선아, 들어와 빨리. 거실에는 민준과 수아가 이미 와 있었고 수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딸을 안으며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방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고 거기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브로커 김성훈 씨예요. 김성훈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1인당 5,000달러 맞죠? 3명이면 15,000달러입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돈뭉치를 꺼내 건넸고 김성훈은 능숙하게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 5월 18일 새벽 3시에 중구역 통일거리 뒤편 골목에서 만납니다. 검은색 트럭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김성훈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우리는 긴장한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신의주 국경 경비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됐어요. 탈북자 단속 때문에 군인들이 2배로 늘었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고 김성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다른 루트로 가야 해요. 신의주 대신 온성으로 갑니다. 거기서 두만강을 건너는 거죠. 두만강이요? 거기는 더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김성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쪽이 안전해요. 신의주는 완전히 봉쇄됐거든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김성훈의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5월 17일 마지막 연습 날이고 저는 평소처럼 연습실에서 춤을 췄지만 머릿속으로는 내일 새벽 탈출 계획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짐을 싸는데 단장님이 들어오셨고 손에는 빨간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거 원수님께서 보내신 거야. 봉투를 열어보니 친필 편지였고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미선 동무의 우아한 춤은 공화국의 자랑입니다. 20일 만찬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마이너스 김정은. 단장님은 부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 편지가 사형 선고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간이 없어요. 내일 새벽 3시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잠들기 전 저는 7살 수아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고 이 아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데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월 18일 새벽 2시 30분 알람이 울렸고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민준이 수아를 깨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수아는 잠에 취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야, 조용히 해야 해.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고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5년간 살았던 이 집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다행히 감시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 약속 장소로 향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통일거리 뒤편 골목에 도착하자 검은색 트럭 한 대가 불을 끄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뒤편 문이 열리며 김성훈이 얼굴을 내밀었고
급히 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트럭에 올랐고 아내는 이미 다른 가족 한 쌍이 타고 있었습니다. 30대 부부와 5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었고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고 우리는 평양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을 보며 저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트럭이 갑자기 멈춰 섰고 김성훈이 급히 뒤쪽으로 왔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검문소예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트럭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열어보시죠. 군인의 명령에 김성훈이 트럭 문을 열었고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화물 더미 뒤에 숨어 있었지만 군인이 화물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하면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는 수아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는 수아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제 입술을 그 아이 귀에 갖다 댔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엄마 말 잘 듣고 있어야 해.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 품속에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화물 상자를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고 우리와의 거리는 이제 2미터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동무 뭐 실고 가는 거요?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고 김성훈이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양 백화점으로 가는 생필품입니다. 운송 허가증 여기 있습니다. 서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고 저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군인에게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옆에 숨어있던 다른 가족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기침을 하려는 것 같았고 아버지가 급히 그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군인의 손전등이 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뭐가 움직인 것 같은데. 군인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김성훈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쥐입니다. 동무 요즘 트럭에 쥐가 많아서 골치예요. 군인이 코웃음을 치며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췄고 불빛이 제 발치 10cm 앞까지 왔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다른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쪽에 차량 10대가 더 대기 중이야. 빨리 처리해. 검문하던 군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가. 그는 다시 김성훈을 향해 말했고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말이었습니다. 됐어, 가. 트럭 문이 닫혔고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고 나서도 우리는 한동안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을 때 트럭이 멈춰 섰고 김성훈이 뒤로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평양에서 150km 떨어졌어요. 검문소는 다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화물 더미 뒤에서 나올 수 있었고 다리에 쥐가 나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수아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아이를 꽉 안으며 괜찮다고 계속 속삭였습니다. 다른 가족의 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의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온성까지는 6시간 더 걸립니다. 도중에 2번 더 멈춰서 쉴 거예요. 김성훈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트럭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오전 10시쯤 트럭이 어느 시골 마을 외곽에 멈춰 섰고 김성훈이 화장실 갈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절대 멀리 가면 안 되고 5분 안에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트럭에서 내렸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논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수아를 데리고 근처 숲으로 가서 볼일을 보게 했고 돌아오는 길에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중국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우리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자유가 뭐예요? 수아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야. 트럭으로 돌아와 다시 출발했고 점심때쯤 되자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훈이 빵과 물을 나눠줬지만 5명이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아에게 제 목까지 주고 저는 물로만 배를 채웠습니다. 오후 3시쯤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 섰고 김성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앞에 검문이 또 있어요. 이번엔 보이부 차량도 보입니다. 보이부라는 말에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고 다른 가족의 어머니가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민준이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가 잡히면 당신은 수아만 데리고 도망쳐요. 저는 시간을 벌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고 이번에는 2명의 군인이 아니라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1명은 보이부 제복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트럭 안을 훑어봤습니다. 전부 내려보시오. 보이부 요원의 명령에 김성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무, 저는 화물차 운전수일 뿐입니다. 검사는 이미 앞에서 다 받았고요. 내가 내리라면 내리는 거요.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김성훈이 트럭에서 내렸고 우리는 화물 더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군인들이 화물 상자를 본격적으로 치우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제 옷을 꽉 잡았고 저는 그 아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상자가 하나씩 치워질 때마다 우리의 은신처가 드러나고 있었고 이제 우리와 군인 사이에는 상자 2개만 남았습니다. 민준이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고 보니 작은 칼이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칼을 도로 밀어줬지만 민준은 제 손을 꽉 쥐며 받으라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보이부 동무, 긴급 연락 왔습니다. 검사하던 보이부 요원이 밖으로 나갔고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보이부 요원이 다시 돌아왔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됐어. 평양에서 긴급 체포 명령이 떨어졌어. 지금 당장 올라가야 해. 평양이요? 누구를요? 군인 1명이 물었고 보이부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평양 발레단 수석 무용수 정미선이라는 년이 실종됐대. 집에도 없고 남편 딸까지 사라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민준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원수님이 직접 체포 명령 내리셨어. 무조건 찾아내래. 산채로든 죽어서든. 군인들이 급히 트럭에서 내려갔고 곧 차량들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훈이 조심스럽게 트럭 뒤로 와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들으셨죠? 이제 온 나라가 당신들을 찾고 있어요. 김성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갈 수 있어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고 김성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제 모든 검문소에 당신들 사진이 돌아갈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제가 울먹이며 물었고 김성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길을 바꿔야 해요. 큰 도로는 이제 못 써요. 산길로 가야 합니다. 산길이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데요? 2배는 더 걸릴 거예요. 하지만 살고 싶으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김성우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울퉁불퉁한 산길로 들어갔고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어둠이 깔리면서 주변은 점점 더 음산해졌습니다. 밤 9시쯤 트럭이 완전히 멈춰섰고 김성훈이 뒤로 왔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야 해요. 밤에는 산길이 너무 위험해서 운전 못합니다. 우리는 트럭 안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추운 산속 공기가 트럭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아는 떨고 있었고 저는 제 옷을 벗어 그 아이를 감싸줬습니다. 민준이 다른 가족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가족의 남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최동욱이라고 합니다. 함흥 기계 공장 노동자였어요. 그는 아내와 아들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북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중국 가서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셨군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고 최동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네는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셨습니까? 민준이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원수님의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죠? 최동욱이 저를 쳐다보며 눈을 크게 떴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평양 발레단 정미선 선생입니까?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고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춤을 아름답게 추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고 최동욱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능이 있다는 게 북에서는 저주네요.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에 다시 출발했고 산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오전 11시쯤 김성훈이 갑자기 트럭을 세웠고 다급하게 뒤로 왔습니다. 앞에 마을이 있는데 군인들이 보여요. 검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민준이 물었고 김성훈이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산으로 올라가야 해요. 저는 트럭 몰고 검문 통과할 테니. 당신들은 산 넘어서 만나요. 그게 가능해요. 물어볼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내리세요. 우리는 급히 트럭에서 내렸고 김성훈이 지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산을 넘어서 저쪽 계곡으로 내려가면 작은 폐가가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우리 5명은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고 수아는 울면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수아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저는 수아를 업고 올라갔지만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최동욱의 아들은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을 헐떡이며 겨우겨우 따라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올라갔을 때 정상에 도착했고 우리는 주저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저 아래 마을이 보였고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차량을 검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성훈의 트럭도 보였고 군인들이 트럭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트럭이 통과했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저쪽 계곡으로 내려가야 해요. 민준이 말했고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은 오르막길보다 더 위험했고 돌이 굴러떨어지고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갑자기 최동욱의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고 아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동욱이 아들을 안아 올리며 비명을 질렀고 아이의 이마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려. 아빠 목소리 들려.
최동욱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그의 아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옷을 찢어 지혈을 하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고 아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최동욱의 아내가 울부짖었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는 순간 우리 모두 체포된다는 것을요. 민준이 최동욱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일단 폐가까지 가요. 거기서 김성훈을 만나서 방법을 찾아봅시다. 최동욱은 의식 없는 아들을 안고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를 부축하며 따라갔습니다. 1시간을 더 내려갔을 때 계곡 아래 낡은 집 한 채가 보였고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숨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최동욱이 아들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지혈을 계속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 뒤에 숨어 있었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오빠 죽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저는 확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지만 김성훈은 나타나지 않았고 해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밖을 살피다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혹시 잡힌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침묵했고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났고 어둠이 완전히 내렸을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고 민준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문 뒤에 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김성훈이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급히 물었고 김성훈은 벽에 기대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검문소 통과하고 나서 보이부 차량이 저를 따라왔어요. 의심한 거죠. 그래서요. 트럭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노틀이 총을 쏘더군요. 김성훈이 다리를 가리켰고 바지에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총에 맞으셨어요. 그냥 스친 거예요. 괜찮습니다. 김성훈은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최동욱의 아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애는 왜 저래요? 산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어요. 의식이 없어요. 최동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김성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요. 김성훈이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 펼쳤고 손전등을 비추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어요. 트럭이 없으니 걸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데요? 민준이 물었고 김성훈이 지도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온성 두만 강변까지 직선거리로 40km예요. 하지만 산길로 가면 60km는 될 겁니다. 60km요. 걸어서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니 3일은 걸릴 거예요. 최동욱이 의식 없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3일을 못 버텨요. 지금도 숨이 약해지고 있어요. 김성훈이 침묵했고 우리 모두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마을로 내려가서 의사를 데려올게요. 최동욱의 아내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지만 김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온성 지역 전체가 비상이 걸렸어요. 평양에서 도망친 반역자 가족을 찾는다고 난리예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최동욱의 아내가 울부짖었고 김성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아들 살리려다 가족 전체가 죽을 건지 아니면 계속 갈 건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진우는 심장병도 있어요. 치료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최동욱이 항의했지만 김성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은 당신들을 국경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순간 폐가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최동욱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준이 그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우리 모두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최동욱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식을 잃었던 아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고 최동욱 부부가 급히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우야, 아빠야, 정신 차렸구나. 아빠 머리가 아파요. 아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김성훈이 아이를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다행히 뇌진탕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폐가에서 잤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김성훈이 우리를 깨웠고 지금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움직여야 안전해요. 날이 밝으면 헬기가 뜰 겁니다. 헬기요. 내 탈북자 수색용 헬기예요. 당신들 찾으려고 온성 전역을 뒤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폐가를 나섰으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성훈이 앞장서서 산길을 안내했고 우리는 그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수아는 피곤해하며 계속 안아달라고 했지만 저도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아를 번갈아 업어주며 걸었고 최동욱은 아들을 안고 비틀거리며 따라왔습니다. 2시간을 걸었을 때 김성훈이 갑자기 멈춰서며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나무 아래로 숨으세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재빨리 큰 나무 아래로 몸을 숨겼고 헬기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헬기에서는 확성기로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양 발레단 정미선과 가족은 즉시 자수하십시오. 자수하면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수아가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헬기는 10분 정도 주변을 선회하다가 저 멀리 사라졌고 우리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곧 다시 올 겁니다. 김성훈의 재촉에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정오쯤 되자 최동욱의 아들이 다시 쓰러졌고 이번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에요. 심장 발작이 온 것 같아요. 최동욱의 아내가 울며 말했고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훈이 아이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못 갑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최동욱 부부가 서로를 쳐다봤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돌아갈게요. 최동욱이 조용히 말했고 그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김성훈이 물었고 최동욱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들이 죽는 걸 볼 수는 없어요. 최동욱이 의식을 잃어가는 아들을 안아올리며 우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네는 계속 가세요. 꼭 살아서 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 최동욱의 아내에게 다가가 안아줬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 선택을 했어요. 아드님 잘 키우세요. 최동욱 가족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산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제 어깨를 감싸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계속 가야 해요. 수아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셋만 남았고 김성훈은 다시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오후 내내 걸었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김성훈이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더 자야 해요. 내일 오후쯤이면 두만강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바위 아래 작은 동굴을 찾아 그곳에서 밤을 보냈고 추위에 떨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수아는 배고프다며 울었지만 먹을 것이 거의 남지 않았고 김성훈이 준 비스킷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이 저를 꽉 안으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끝나요. 조금만 더 버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 끝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총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깜짝 놀라 깼습니다. 김성훈이 밖을 살피더니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군인들이에요. 산을 수색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1km 정도요. 우리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동굴을 나와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고 뒤에서 군견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까지 동원했어요. 냄새를 따라올 겁니다. 김성훈이 다급하게 말했고 우리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수아를 업은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뛰었고 저도 옆에서 수아의 손을 잡으며 함께 달렸습니다. 30분을 달렸을 때 앞에 개울이 나타났고 김성훈이 소리쳤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요. 개들이 냄새를 못 맡게요. 우리는 차가운 개울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군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군인들의 고함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쪽으로 뛰어. 우리는 개울을 따라 계속 달렸고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민준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1km를 더 갔을 때 개울이 끝나고 앞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어떡해요? 더 이상 못 가요. 저는 절망적으로 말했고 김성훈이 주변을 살피더니 절벽 옆 좁은 틈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로 기어들어가요. 우리는 좁은 바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고 수아가 먼저 들어가고 제가 그 다음 민준이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성훈은 밖에 남아서 나뭇가지로 우리 발자국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안 들어와요. 제가 물었고 김성훈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3명밖에 못 들어가요. 제가 개들을 다른 쪽으로 유인할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이 산을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김성훈이 그렇게 말하고 반대쪽으로 뛰어갔고 곧 군견들이 그를 따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바위 틈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고 밖에서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바위 틈 안은 너무 좁아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수아는 제 품에 꽉 안겨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김성훈 씨가 괜찮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다만 그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바위 틈 밖을 확인하려 했지만 제가 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아직 위험해요. 조금 더 기다려요. 우리는 그렇게 3시간을 더 바위 틈 안에 숨어 있었고 다리는 저리고 온몸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 수아야, 조금만 더요. 하지만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결국 바위 틈 안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엄마가 화내는 거 아니야. 저는 울고 있는 딸을 꽉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오쯤 되자 배고픔이 극심해졌고 수아는 계속 배고프다며 칭얼거렸습니다. 민준이 가방을 뒤져 마지막 남은 비스킷 반 조각을 꺼냈고 그것을 수아에게 모두 줬습니다. 아빠는 안 먹어요. 배부르다 수아야, 아빠는 아침에 많이 먹었어. 민준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후 2시쯤 민준이 조심스럽게 밖을 확인했고 아무도 없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바위 틈에서 기어나왔고 다리에 쥐가 나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땅에는 탄피들이 흩어져 있었고 나무에는 총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피 흔적도 없었습니다. 살아서 도망친 걸까요? 제가 물었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김성훈이 남겨준 지도를 꺼내 확인했고, 두만강까지는 이제 15km 남았습니다. 민준이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잡았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성훈이 없었고, 우리 셋만의 힘으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2시간을 걸었을 때 수아가 쓰러졌고 열이 높게 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수아는 떨고 있었지만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해요. 근처에 개울이 있을까요? 민준이 주변을 살폈고 다행히 50m 떨어진 곳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물통을 가지고 달려가 물을 받아왔고 수아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수아는 물을 마시고 나서야 조금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수아가 이러면 어떡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고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업고 가야죠. 어떻게든 국경까지 데려가야 해요. 민준은 수아를 업고 다시 걸었고 저는 짐을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고 그의 다리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업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은 거절했지만 10분 후 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저는 수아를 제 등에 업었고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옆을 걸었습니다. 밤 9시쯤 우리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불을 피우면 들킬 수 있어서 추운 밤을 그대로 견뎌야 했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체온을 나눴습니다. 수아의 열은 더 올라갔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수아는 이미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를 찾고 있었고 저는 수아의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두만강이에요. 거기만 건너면 중국이에요. 조금만 더 버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 그곳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다시 출발했고 수아는 의식이 몽롱한 채로 제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3시간을 걸었을 때 저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고 민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거 강물 소리예요. 두만강이에요. 우리는 남은 힘을 다해 달렸고 나무들 사이로 넓은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고 강 건너편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폭이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북한 쪽에 감시초소가 3개 보여요. 500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건너요? 초소 사이 사각지대를 찾아야 해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고 1km쯤 갔을 때 초소가 보이지 않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건너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지만 저는 강물을 보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물이 너무 빠른데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요?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준이 주변에서 나무 막대기를 구해 물 깊이를 재보았고 가장 얕은 곳도 허리까지 차오를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면. 제가 안고 갈게요. 당신은 제 옆에서 잡아줘요. 우리는 옷을 최대한 단단히 묶고 신발끈을 다시 맸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민준이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수아야,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절대 놓치면 안 돼. 수아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의 목을 꽉 감았습니다. 오전 11시 우리는 강물에 발을 들여놓았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5월인데도 물은 얼음장같이 차갑고 물살은 다리를 휩쓸어 가려 했습니다. 민준이 앞장서서 천천히 걸었고 저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따라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물은 가슴까지 차올랐고 수아는 물에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민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지만 그의 몸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준의 발이 돌에 미끄러졌고 그는 균형을 잃으며 물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저는 비명을 지르며 민준을 붙잡았지만 물살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 했습니다. 민준이 간신히 일어섰지만 수아는 물을 많이 마신 듯 기침을 했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민준이 수아를 다시 꽉 안고 앞으로 나아갔고 저는 뒤에서 민준을 떠밀듯 도왔습니다. 10분 후 우리는 강 반대편 땅에 도착했고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해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민준이 울면서 말했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기 강 건너편이다. 북한 쪽 감시초소에서 군인들이 우리를 발견한 것이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우리 옆 땅에 박히며 흙을 튀겼고 우리는 급히 일어나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20분을 달렸을 때 총소리가 멈췄고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돌렸습니다. 여보, 여기가 중국이에요. 우리 살았어요. 민준이 저를 꽉 안으며 말했고 저는 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열은 더욱 올라가 경련까지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우리는 마을을 찾아 헤맸고 1시간 후 작은 조선족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어준 할머니가 우리를 보자마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집도 세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고 아무도 탈북자인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집 문을 두드렸을 때 30대 여성이 문을 열었고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가 많이 아파요. 저는 울면서 애원했고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누가 볼라. 우리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여성이 문을 잠갔습니다. 탈북자죠. 여성이 물었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명숙이에요. 여기서 혼자 살아요. 남편은 3년 전에 죽었어요. 명숙은 수아를 보더니 침대에 눕히고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40도는 넘어 보여요. 약 먹여야겠어요. 명숙은 서랍에서 해열제를 꺼내 수아에게 먹이고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명숙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어 가세요. 내일 아침에 아는 브로커한테 연락해 줄게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었고 명숙이 준 뜨거운 국물을 먹었습니다. 수아의 열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안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이 우리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브로커 왔어요. 거실로 나오세요. 거실에는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리광철이라고 합니다. 탈북자들 한국까지 보내주는 일을 해요. 얼마예요? 민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리광철이 대답했습니다. 1인당 5,000달러 3명이면 15,000달러예요. 민준이 가방을 열어 돈을 꺼냈지만 세어보니 12,000달러밖에 없었습니다. 브로커 비용이랑 여기까지 오는데 다 써서 이게 전부예요. 리광철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네요. 그럼 거래 불가능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전부예요.
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리광철은 냉정했습니다. 사업이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저는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벗었고 그것은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금이에요. 리광철이 팔찌를 받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우리는 그날 오후 리광철의 차를 타고 중국 내륙으로 향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자유로운 곳이에요.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갈 거야. 리광철이 말했습니다. 베트남까지 기차로 3일 걸려요. 거기서 태국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돼요. 우리의 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광철의 차는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고 창밖 풍경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지나 농촌 지역으로 들어섰고 해가 지면서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제 무릎에 누워 잠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지만 숨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리광철이 백미러로 우리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은 안전가옥에서 자고 내일 기차 타면 베트남까지 사흘 걸려요. 안전가옥이요. 내 탈북자들 숨겨주는 집이에요. 주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 걱정 마세요. 차는 계속 달렸고 밤이 완전히 깔렸을 때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리광철이 차를 세우고 우리를 내리게 했으며 골목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에요. 조용히 들어가세요. 낡은 2층 건물이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창문에는 커튼이 꼭꼭 쳐져 있었습니다. 리광철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문이 조금 열리며 50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광철, 이 형이구만, 들어와.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쉰 목소리였으며 담배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탈북자들로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와 할머니 한 분, 그리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 남자가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며칠 쉬다 가세요. 밥은 하루 2끼 주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장위가 2층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자세요. 이불은 있어요. 방은 좁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수아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니 그 아이는 작은 한숨을 쉬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민준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아났네요. 저는 민준의 등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까지 가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위가 밥을 가져왔고 국과 김치 그리고 계란 1개씩이었습니다. 수아는 밥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숟가락을 들었고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다른 탈북자들도 모여 있었고 서로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젊은 부부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청진에서 왔어요. 남편은 탄광 노동자였고 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왜 탈북하셨어요? 민준이 물었고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2년이 넘었어요. 하루에 강냉이 한 줌으로 연명했죠.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할머니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오셨다고 했고
중국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온다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먼저 탈북한 아들이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대요. 20대 여성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고 구석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요. 말도 안 하고 계속 떨고 있어요. 저도 그 여성을 보니 얼굴에 멍이 있었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장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고 우리는 다시 거실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젊은 부부의 남편이 리광철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 언제 출발하나요? 내일 새벽에 출발해요. 기차역까지는 차로 1시간 걸려요. 그 말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고 할머니는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갈 때 저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여성이 저를 쳐다봤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브로커한테 팔려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중국 온 브로커가 저를 중국 남자한테 팔았어요. 심부로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여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그 남자 집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때리고 굶기고 감금했어요. 그럼 어떻게 도망쳤어요? 남자가 술 먹고 쓰러진 틈에 도망쳤어요. 리광철 씨를 우연히 만났고 한국 가고 싶다고 했어요. 여성의 이름은 김은지였고 함경남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한국 가요. 제가 손을 잡아주자 은지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중국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고 장희가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깨어났고 민준이 창문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공안이에요. 경찰차 3대가 와 있어요. 민준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고 수아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리광철이 급히 올라와 말했습니다. 모두 다락으로 올라가세요. 빨리요. 우리는 서둘러 다락으로 올라갔고 좁은 공간에 7명이 몸을 숨겼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공안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중국어로 뭔가 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자 숨겨주고 있지. 장희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공안들은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짐 뒤지는 소리와 가구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공안들이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락 입구 바로 아래까지 왔고 손전등 불빛이 천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재채기를 할 것 같았고 저는 급히 수아의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수아는 숨을 쉬지 못해 몸부림쳤지만 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안이 다락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고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장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지 이거 보세요. 여기 허가증 있어요. 공안이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서류 넘기는 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공안들이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희가 다락으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 갔어요. 내려오세요. 우리는 떨리는 다리로 다락에서 내려왔고 수아는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너무 세게 막았구나. 저는 딸을 안으며 울었고 수아는 엄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리광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안들이 이 동네를 수색하고 있어요.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출발 시간을 앞당겨야 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지금요 한밤중인데요. 한밤중이라 더 안전해요. 빨리 짐 챙기세요.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고 장희가 뒷문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골목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리광철의 차에 올랐고 차는 불을 끄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리광철이 시동을 걸고 속도를 냈으며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큰 도시에 도착했고 기차역이 보였습니다. 리광철이 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표는 제가 끊어놨어요. 베트남 국경까지 가는 기차예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고 리광철이 표를 나눠줬습니다. 절대 한국말 하지 마세요. 들키면 끝이에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 중국인이었으며 우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플랫폼으로 나가니 긴 기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지정된 칸으로 올랐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았고 주변에는 여행객들과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기차 안에서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고 민주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 때 검표원이 왔고 우리는 표를 보여줬습니다. 검표원이 우리를 유심히 쳐다봤고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검표원이 중국어로 물었고 민준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왔어요. 검표원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베이징 어디요? 민준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이덴구에서 왔어요. 친척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저는 중국 드라마를 보며 배운 중국어를 총동원해 말했고 검표원은 잠시 우리를 쳐다보다가 갔습니다. 민준이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여보 중국어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평양에서 중국 드라마 몰래 봤어요. 그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중국의 광활한 대지를 보며 저는 정말 북한을 벗어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고 정말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기차는 사흘 밤낮을 달렸고 우리는 좁은 좌석에서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수아는 계속 배고프다고 했지만 돈이 부족해 빵과 물만 사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국경 도시에 도착했고 리광철이 약속한 사람이 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베트남 여성이었고 유창한 중국어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국경 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그 여성을 따라 국경 마을로 갔고 멀리 국경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기로는 못 가요. 다른 길로 넘어가야 해요. 그 여성은 우리를 강변으로 데려갔고 작은 배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 타고 건너가면 베트남이에요. 우리는 배에 올랐고 노를 젓는 남자가 우리를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해는 서쪽으로 지고 있었으며 우리는 마침내 베트남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베트남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공기부터 달랐고 습하고 무더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강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30대 베트남 남자였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옌이에요. 한국 대사관까지 안내할 거예요. 우리는 응우옌의 오토바이 뒤에 나눠 타고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비포장도로는 울퉁불퉁했고 수아는 제 품에 안겨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응우옌이 낡은 집 한 채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어요. 내일 하노이 가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고 모두 지친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40대 여성 혼자 온 사람과 60대 부부 그리고 10대 소년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눈인사만 나눴고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응우엔이 쌀국수를 가져왔고 우리는 오랜만에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맛있다고 했고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어요. 하노이만 가면 한국 대사관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북한에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40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평양에서 오셨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말투가 평양 말씨예요. 저도 평양 출신이거든요. 여성의 이름은 한미경이었고 평양 식료 공장 노동자였다고 했습니다. 왜 탈북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미경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숙청당했어요. 보위부에 끌려가서 안 돌아왔어요. 저도 곧 잡힐 거라는 걸 알았죠. 미경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도망쳤어요. 아들은 군대에 있어서 데려올 수 없었어요. 그 애가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미경의 손을 잡아줬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대 소녀는 혼자 탈북했다고 했고 부모님은 아직 북한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를 먼저 보낸 거예요. 제가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부모님 나오게 하라고요. 소년의 이름은 박진혁이었고 눈빛만큼은 어른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60대 부부는 원산에서 오셨다고 했고 자식들이 모두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손자 하나만 데리고 나왔는데 중국에서 병으로 죽었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아픔을 안고 이곳까지 왔고 모두 같은 희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응우엔이 우리를 깨웠고 하노이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큰 승합차에 우리 7명이 모두 탔고 좁은 차 안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의 시골길을 달렸고 창밖으로는 푸른 논밭과 야자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신기한 듯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북한이랑 완전 달라요. 그래,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야. 하노이까지는 4시간이 걸렸고 도시에 들어서자 높은 건물들과 오토바이 행렬이 보였습니다. 응우엔이 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근처예요.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야 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고 응우엔이 건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하얀 건물이에요. 가서 경비한테 탈북자라고 말하면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 응우엔과 악수하며 말했고 응우엔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한국 가서 잘 사세요. 우리 7명은 대사관을 향해 걸었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에 도착했고 경비원이 우리를 보며 뭔가 물으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잠시 우리를 쳐다보더니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고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탈북자시면 신분증이나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민준이 북한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줬고 저도 제 것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신원 확인하고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고 민준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수아는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래 수아야, 이제 안전해. 우리는 대기실로 안내되었고 다른 탈북자들도 각자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한미경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고
박진혁은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60대 부부는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소. 손자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는 해냈소. 직원이 우리를 하나씩 불러 면담을 진행했고 신원 확인과 탈북 경위를 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면담실로 들어갔고 40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미선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평양 발레단 수석 무용수 정미선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급히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미선 씨, 지금 북한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국제 수배령까지 내려진 상태예요. 국제 수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산채로든 죽어서든 찾아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민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국 대사관이고 당신은 이제 우리 보호 아래 있습니다. 정장 남자가 안심시키듯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베트남까지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한국으로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언제 출발할 수 있나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고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인천행 티켓을 예약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경비가 삼엄하게 배치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창밖을 보며 북한에 두고 온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지영 언니가 떠올랐고 언니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잠에서 깨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언니 생각해요. 제가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체제가 잘못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고 대사관 직원들이 호위했습니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는데 주변을 경계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출국장을 통과하고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좌석에 앉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우리 이제 한국 가잖아요. 그래 수아야, 엄마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 비행기가 이륙했고 창밖으로 베트남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에서 한국어가 들렸고 그 친숙한 언어를 들으니 정말 집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4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민준을 꽉 안았고 수아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갔고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탈북자시죠?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민준도 수아도 함께 울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를 하나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모두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고 교육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방을 배정받았고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침대에 누워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고, 민주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민준이 저를 안으며 말했고,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고, 우리는 지옥 같은 여정을 거쳐 이곳까지 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 베트남을 거쳐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간 한지영 언니와 우리와 함께 탈북하다 돌아간 최동욱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여전히 굶주리며 살아가는 2,500만 동포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제대로 살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언니의 무덤 앞에 꽃을 놓아주겠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고 악몽도 추격도 없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밤이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에서 처음 스마트폰을 만졌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하나원 안어린이집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났고 처음으로 자유롭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는 취업 교육을 받으며 한국에서 교수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미선 씨, 혹시 발레를 계속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춤은 이제 추고 싶지 않아요. 그 무대가 제 인생을 망쳤거든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춤 자체는 아름다운 거잖아요. 북한 체제가 문제였지 당신의 재능은 죄가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는 여전히 무대 위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해줬고 경기도 안산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집 열쇠를 받아 문을 여는 순간 수아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그래 수아야, 이제 우리 집이야. 텅 빈 집이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최소한의 가구를 샀고 침대와 냉장고 그리고 작은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민주는 대학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북한 학력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결국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네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빵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고 말투부터 행동까지 남한 사람들과 달라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손님이 1,000원을 내고 빵을 사려는데 제가 북한식으로 돈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가끔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아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몇몇 아이들이 수아를 따돌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 울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빨갱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고 저는 수아를 꽉 안아줬습니다. 수아야, 너는 빨갱이가 아니야. 자유를 찾아온 용감한 아이야. 하지만 수아의 눈물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탈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포스터 하나를 받고 탈북민 예술단 공연 안내였습니다. 공연 사진 속에는 무대에서 춤추는 탈북 무용수들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밝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포스터를 한참 바라봤고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다시 춤춰보고 싶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괜찮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자유롭게요. 민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해봐요. 제가 응원할게요. 저는 포스터에 있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탈북민 예술단 단장님과 통화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술단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연습실이었지만 거울과 바가 있었고 오랜만에 보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단장님 앞에서 즉석에서 춤을 춰보라는 요청을 받았고 저는 신발을 벗고 연습실 중앙에 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제 몸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고 뛰고 팔을 뻗는 동작 하나하나가 북한에서 했던 것과 같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춤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춤이었고 공포가 아니라 기쁨으로 추는 춤이었습니다. 춤이 끝나고 단장님이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미선 씨,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과점 일을 마치고 저녁마다 예술단 연습실로 갔습니다. 다른 탈북 무용수들과 함께 연습했고 그들도 각자의 아픔을 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20대 무용수는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탈북했고 평양 출신 30대 무용수는 남편이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춤췄고 그 춤 속에는 슬픔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첫 공연 날이 다가왔고 서울 대학로 작은 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이었습니다. 공연 제목은 자유를 향한 춤이었고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는 무대였습니다. 공연 당일 분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고 그 안에는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춤출 때는 항상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금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커튼 사이로 객석을 보니 민준과 수아가 앞줄에 앉아 있었고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객석에는 100여 명 정도의 관객이 있었고 대부분 탈북민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추는 순간 평양에서의 마지막 공연이 떠올랐고 김정은의 3번 앵콜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원해서 서 있는 무대였고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춤추는 무대였습니다. 춤을 시작했고 제 몸은 음악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순간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감격을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15분간의 솔로 무대가 끝났을 때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박수가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서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고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KBS 다큐멘터리 PD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제 이야기가 방송을 타게 되었고 평양 발레단 수석 무용수에서 탈북자가 된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방송 후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고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도 있었고 댓글창에는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악플도 달렸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낯선 남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민준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고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옥을 겪어왔고 이제는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고 저는 이제 탈북민 예술단의 주요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공연했고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제 이야기를 춤으로 들려줬습니다. 수아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더 이상 빨갱이라는 놀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야간 대학원에 다니며 한국 학위를 따기 시작했고 언젠가 다시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하나원 시절 함께했던 한미경 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선아, 나 북한에 있는 아들 소식 들었어. 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탈영해서 중국으로 넘어왔대. 지금 중국에 숨어 있어. 그럼 데려올 수 있겠네요. 그래, 브로커한테 연락했어. 돈만 있으면 데려올 수 있대. 언니는 울면서 말했고 저는 언니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석 달 후 미경 언니의 아들이 한국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모자가 제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니는 아들을 꽉 안고 울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났고 저는 이제 제 발레 학원을 열었습니다. 작은 학원이었지만 탈북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발레를 가르쳤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싶었습니다. 학원 이름은 자유의 날개였고 춤을 통해 자유를 표현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수아도 제 학원에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고 엄마처럼 무용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아가 잠들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한지영 언니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수용소에서 살아있기는 할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언니를 찾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와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언니 생각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게 그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그들의 희망이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유롭게 춤추고 있고 제 딸은 행복하게 웃고 있으며 남편은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겪었지만 살아남았고 이제는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발레 자세를 취하며 저는 웃었습니다. 무대 뒤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졌고 무대 위에 빛만이 남았습니다. 김정은의 앵콜이 아니라 제 자신의 선택으로 춤추는 이 순간이 진정한 자유였고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양 발레단 수석 무용수였던 정미선은 죽었고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날개 발레 학원 원장 정미선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이고 수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이며 아직도 북한에서 자유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무대에 섭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들의 자유를 응원해 주세요.